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 아시죠? 그만큼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기가 쉽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눈꺼풀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쾌적한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TV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돼요. 세 번째는 긴장을 풀고 우리 몸이 쉴 시간을 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멀리하세요. 스마트폰과 모니터,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수면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마지막 방법은 깨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 얕은 수면 상태인 렘 수면과 깊은 수면 상태인 비렘 수면은 70분에서 90분 정도씩 번갈아 이어지는데요. 수면 시간을 계산해서 비렘 수면의 시작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5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게 최선의 방법이 되는군요. 아침이 유난히 힘드시다면 작은 습관의 변화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월 15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작은 습관,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희입니다. 네. 자, 연휴와 함께 또 잠깐 찾아온 일상. 네. 그 일상 뒤에는 주말이 있었고 네.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정말 이제 진짜 일상이 된 거죠. 주 5일을 보내야 하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네. 오키 씨는 아침형 인간인가요? 아니요. 순철 씨는요? 저는 역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약간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저는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일어나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죠. 네, 무슨 일이 없는 날. 이 무슨 일이 없는 날이 옛날에는 없어졌네. 제가 작년에 월화수목 다 일찍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밤이 좋긴 하죠. 밤에 맞아요. 일이 좀 잘 되긴 하는데 맞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밤을 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죠. 맞아요. 밤새는 것도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주변에 그 아침형 인간들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제 친구가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막 12시 되면 자요. 12시 되면 자서 새벽 3, 4시에 일어나요. 그 친구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희가 가지지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사실 아침형 인간은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아침에 이제 또렷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아침이 힘든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뭔가 저혈압이시라거나. 그럴 수 있겠죠. 고혈압들은 아주 잘 일어납니다.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아침형 인간이 좀 더 몸도 건강해지고 아침 또 챙겨 먹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그런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일찍 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만고의 진리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형 인간의 비결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래요. 그 기본적인 습관들. 네. 이렇게 뭐 아침형 인간이 된다면
좀 알차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좋죠. 사실 네. 자지 않더라도 하루가 가는 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일찍 시작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정오 좀 다 돼서 일어나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런 느낌이 들으니까. 예, 요새는 저는 이제 안 그러려고요. 요새는 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너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올해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거 왠지 꽁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보 이러면서. 아무튼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폴 세잔의 생 빅투아루 산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네,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칭찬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에게 좋은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순철 씨, 요즘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예상을 해보면 학교 성적, 입시, 이성교제 뭐 이런 것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고민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요. 네,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예, 보통 너희들 꿈이 뭐니?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 발표 연습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 꿈이 뭐니? 뭐 과학자입니다. 뭐 대통령입니다. 뭐 오키 씨도 뭐 그런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였어요 그때는? 저는 옛날에 화가. 그랬군요. 네. 그래요. 그런 것들도 참 낭만적인 꿈이었는데. 그죠. 그런 이런 공무원이 이제 꿈이고.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고 마음껏 뭐 끼를 펼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자유학기제라는 제도입니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학기제라. 네.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이나 실습 아니면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교육 과정을 채우는 그런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들어봤을 땐 시험이 없다. 한 학기 동안 시험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솔깃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시험이 없는 학기가 있을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학생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가 된다고요? 네, 자유학기제는 2013년에 42개 교를 시범 시행한 데 이어 2014년에는 811개 교, 지난해에는 2,551개 교로까지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요새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한 학기 동안의 시험을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력 수준은 높지만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다고 하잖아요. 예.
특히 중학교 때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진로나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고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요.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창의성, 인성,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율학기제는 수업이라든가 교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적성과 장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수업 운영이 진행됩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되는 교과 수업에서는 암기식 교육을 최소화하고요. 학생들이 토론과 조별 프로젝트로 실험이나 실습 등을 진행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170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유학기 활동에는 진로 체험이나 진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진로 탐색 활동, 학교별로 특색 있게 진행되는 주제 선택 활동, 예술이나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니까 좀 수업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성취도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틀렸다 맞았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자유학기제 평가 방법도 일반적인 중간 기말고사가 아니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게 되는데요. 자유학기제의 성적은 고인 내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내신에 들어갔으면 또 이걸로 막 과외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자, 실제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던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5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한 학교들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게 바로 이 자유학기제를 누릴 학생들이었어요. 지난해 기간 차이를 두고 두 차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3.87점에서 4.04점으로 0.17점 올랐고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학교에서도 만족도가 올랐는데요. 반면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지 않는 일반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는 3.6점에서 3.69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율학기제 이게 헷갈려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인데 정식 명칭은 자유학기고. 네. 어쨌든 특히 이 급부 관계에 관한 설문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이 구부 관계도 중요하죠. 네. 요즘 그런 뭔가 따돌림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는가, 학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가라는 설문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의 점수는 올랐지만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점수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열린 활동과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동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학급 친구들 사이가 더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나 학부모의 만족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교사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0.26점 상승했고요. 학부모들의 전반적 만족도 역시 0.17점 상승했는데요. 0.05점 상승한 일반 학교 학부모보다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 관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일반 학교는 0.01점 낮아진 반면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0.1점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을 학부모들도 직접 체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수학과 도덕, 사회, 과학 과목에서 성적이 높아졌고요. 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 비율도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성적 상위권의 학생들이 더 늘어난 점도 있지만 주목할 점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도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학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참여하면서 성적도 함께 오르게 된 것으로 보여요. 네,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자유학기제를 잘 실천한 우수 사례도 있는데요, 그죠? 네,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잘 살려서 모범이 되는 학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전시 교육청과 울산시 교육청이 각각 학력 증진 우수 학교로 선정한 대전 외삼중과 울산 연암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학교는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교과 융합 수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개발해서 운영해 왔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각자 담당하는 과목이 다른 교사 여러 명이 공통된 주제로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거나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 결과 두 학교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학력 이상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오는 추세고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말하고 참여하는 그러니까요. 수업이다 보니까요. 네,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서 여러 학교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하잖아요. 네.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부에서는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충분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학교당 2천만 원 내외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민간기관, 대학 등의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지식, 암기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실에 활기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다양한 과정 속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전국에 중학교에 전면 실시된다면 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분위기도 관측이 된다고 하죠. 네, 왠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뭔지 뭐 과외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아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분야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될 것 같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신 학부모님들이 많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조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 부담을 덜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자는 자유학기제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책가방, 실내화 가방, 실내화, 스케치북, 크레파스, 공책. 여보 뭐예요? 이거 우리 순옥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챙기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순옥이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입학 준비물은 다 챙겼어요? 네, 그럼요. 책가방도 준비했고 공책이랑 스케치북이랑 다 준비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아요? 에? 이게 단데? 이게 단데? 뭐가 더 있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순옥이 건강이요. 제가 우리 순옥이 입학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봐요. 마가 뜨는 건 맞아요. 그래요. 자, 오늘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엄마 아빠의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네.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상황극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마음의 준비 없이 상황극을 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면 정말 이렇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얘기를 좀 했던 것처럼 입학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 무엇보다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접종해야 할 4종류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입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서 7세 이 영유아들은 말이죠. 이 예방접종 면역력이 점차 감소를 해요. 이때 맞은 예방주사가. 예, 그래서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때, 네. 최약한 때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네.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입학할 때 4가지 종류의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네,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만 4세에서 6세에 받아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이 5차 예방접종과 네. 소아마비에 대한 예방접종, 폴리오 4차, 그리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 2차, 네. 일본내염 4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의 4가지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네, 되게 뭔가 예방접종 할 게 되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태어나면 이거 다 챙겨야 된다는 건데. 이거 다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파. 이거 그러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방접종 내역은 학교에서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와.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하지만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모두 전산 등록이 돼 있는지를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모바일에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예방접종 내역은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나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편리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번거로운데요. 확인은 해야죠. 네. 예방접종은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고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뭘 해놨는지. 그런 그렇습니다. 엄마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이름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챙겨야 할 게 엄청 네. 많네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데 예방접종 내역 중에 빠진 접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요? 만일 빠진 예방접종이 있다면 전국 7천여 곳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요.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네 종류의 예방접종 내역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앱에서 모두 확인이 된다면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거군요. 네. 예방접종과 함께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눈. 눈? 시력은 학교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칠판이 안 보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부하기 그렇습니다. 싫어지거든요. 네, 난시가 있거나 원시나 근시가 심한 아이는 눈을 찡그리고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기 때문에 일찍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시가 심하지 않은 경도 근시일 경우에는 평소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아 방심하기 쉽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입학하면 멀리 있는 칠판에 잔글씨가 잘 안 보이게 돼서 학교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입학 전에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고 네. 필요하면 안경을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안경을 착용해서 안경에 익숙해진 후 입학하는 게 좋겠어요. 이 어른과 달리 어린이의 눈은 근시나 원시의 안경 도수가 잘못 처방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 처음 안경을 착용을 할 때는 반드시 안과를 찾아서 전문의의 세심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비염 증상 있으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네. 이 비염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하기 괜찮을까요? 비염도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비염이 있으면 숙면을 방해해서 성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감기도 아닌데 코막힘이나 재채기 증상을 보이고 이 눈밑이 다크서클처럼 이 보라색을 띈다면 비염을 의심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학을 앞두고 아이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려면. 그렇죠. 먼저 아이가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자유로운 유치원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혼자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화장실 다니기, 자기 물건 챙기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떼쓰지 않기 등의 지도가 필요한데요.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과 달리 아이 개개인의 활동을 챙기기보다 반 전체를 이끌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 의사를 또박또박 전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지도 걱정되지만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학습 면에서는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디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입학 전후에는 수업 시간인 40분을 참지 못해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주위를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아이가 처음부터 40분 동안의 학습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좀 있는 버릇부터 만들어주는 게 단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특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40분 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에게 집중력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고 혼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죠. 학습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가 매일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칭찬해주고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뭔가 학교 가기가 무섭다 이렇게 겁내는 아이에게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입학 전부터 아이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면 아이 앞에서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작정 겁을 먹게 되거나 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학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이가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너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는 거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다 이런 거 말이죠. 네. 네.
입학을 앞두고 아이 스스로도 환경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어른도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등교를 거부하는 불안증이나 틱장애 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짜증이나 투정을 많이 부리고 잠을 못 자거나 꿈을 자주 꾸고 식욕이 떨어졌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입학 전 스트레스는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꾸짖거나 조급하게 고치려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고 학교는 재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흥미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일기 쓰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기는 좀 의외네요. 일기는 괜히 습관 기르려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려는 거 아닌가? 숙제를 내주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습관을 갖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네. 마냥 아기 같았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걱정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폴 세잔의 생 빅투아르 산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에 거쳐 서양의 화가와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산을 비교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왜? 네. 마운틴. 네, 마운틴. 네. 이 두 화가 모두 자신의 고향에서 볼 수 있는 고향의 상징 같은 산을 그렸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서양의 화가는 생 빅투아르 산을 그린 폴 세잔, 그리고 내일 소개할 화가는 인왕산을 그린 겸재 정선입니다. 인왕산 기대되네요. 어쨌든 네. 오늘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네네. 자, 산은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각종 지각 변동과 자연의 풍파를 거쳐 만들어진 세월의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은 대자연의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의 뭐 같은 존재라고 하면 좋을까? 목표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서양의 화가들이 산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 두 화가가 모두 자기 고향에서 볼 수 있는 산을 그렸다는 건 그만큼 산이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준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폴 세잔이 그린 생 빅투아르 산은 프랑스 남부의 액상 프로방스 마을에 있습니다. 이 액상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도시를 뜻합니다. 그만큼 물이 많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겠죠? 도시가 화사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프랑스 아르레 고흐가 있다면 이곳 액상에는 세잔에 관한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세잔이 그림을 그렸던 아틀리에나 아니면 자주 갔던 카페, 이런 것들이 관광지화돼서 투어 상품으로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꼭 이렇게 가보셔서 세잔의 발자취를 따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이나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가의 생애, 그리고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장소에 가보는 것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문학기행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소설이 탄생한 곳, 장소 이런 거 가보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 빅토아로 산의 어원도 알려드릴게요. 고대 로마 장군인 카이우스 마리우스가 북유럽 민족인 토이톤족을 포위했던 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빅토리, 승리의 산이라는 의미죠. 해발 1100m의 높이를 자랑하는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서 멀리서 보면 만년설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보여요. 근데 세자는 이 나무 하나 없는 이 바위산을 그렇게 유독 좋아했습니다. 세잔이 즐겨 그린 그림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풍경화에서는 생 빅토아로 산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세잔의 고향 친구이자 영혼을 나눈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에밀 졸라에게 세잔은 생 빅토아로 산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산주하는 분들은 그 산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매주 가세요, 산에 등산을. 아무리 날이 춥고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도 그렇게 꼭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향에 가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준 것 같아요. 특히 세잔에게는 마음의 안정감을 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세잔에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그림을 소개했을 때 이 카드놀이 하는 그림만 5작품이 된다고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세잔은 이렇게 같은 주제로 여러 개의 작품을 남기면서 그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생 빅토아로 산도 이전부터 세잔 그림에 종종 등장했지만 인생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188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 산 그림을 다양하게 많이 그렸어요. 거의 30여 점이 된다고 해요. 이 산 그림만. 네. 그만큼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탐구하던 주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산을 관찰하면서 어떤 탐구를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세자는 인상주의에서 출발했는데요. 점차 자기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한 화가입니다. 빛에 의한 색채의 변화를 빠르게 캔버스에 담는 인상주의의 기법은 세잔이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캔버스에 담기도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세잔은 겉모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인상보다는 그 내면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인상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붓터치, 야외에서 그리는 그림, 그리고 밝고 강렬한 색은 따르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 본질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산이 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산을 그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세자는요, 세상의 모든 형태를 구, 원뿔, 원기둥 등으로 환원해서 그리고자 했어요. 네. 이런 것이 세잔이 생각한 형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은 원뿔, 나무는 원기둥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에서 다 출발한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모든 자연과 사물은 구와 원뿔, 원기둥으로 환원된다. 네. 지금에서야 어떤 의미인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애초에 생각해낸 세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쵸. 그때 당시 물론 지동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정설이었으면 천동설을 믿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천동설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지동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말도 안 됐을 때 원과 원뿔, 원기둥을 생각해냈다. 이것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세잔의 행위 아니었을까. 예술 생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바로 듭니다. 이거 맞았어요. 이렇게 사물을 단순화해서 도형의 형태로 새롭게 바라본 세잔의 시각은요. 후에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 진짜 맞았어요. 현대 미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세잔이 바로 그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와, 그림 천재가 되시는 것 이게 같은데? 너무 이제 메일 코너 아닙니까 이게? 네. 그림 전문가가 내가 그냥 나는 만고의 진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지동설. 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깨기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4분의 벽을 마라톤에서 잘 못 깨듯이 그걸 깨면서 미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카소 맞아요. 전 인물이 바로 세잔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피카소가 그렇게 존경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역시. 뭔가 새로운 길, 새로운 걸로 나가려면 이전의 것을 깨려는 그런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근데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사물의 실제적인 묘사나 실체가 없고 이런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만 그렸기 때문에 뭔가 되게 그림이 추상적으로 됐다. 그래서 네. 좀 알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림이 어려워졌다. 이런 면도 있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생각도 생각해요.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앞서갔던 그림은 나중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생 빅투아르 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세잔이 워낙 여러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요. 초기작, 중반부, 그리고 후기작으로 나눠서 3가지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 차이점을 잘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폴 세잔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생 빅투아르 산과 그 산 아래 펼쳐진 전경을 수도 없이 그렸습니다. 생 빅투아르 산은 세잔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거대한 돌산입니다. 30여 점 되는 그림을 통해 세잔이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세잔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분류됩니다. 1885년부터 1887년 사이에 그려진 커다란 소나무와 생 빅투아르 산은 아직은 세잔의 고유한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고 풍경의 여러 모습들을 구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푸른 빛을 띠는 거대한 돌산, 생 빅투아르가 그림의 중간에 길게 그려졌고 그 아래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세잔만의 독특한 구도를 볼 수 있는데 그림의 전경을 차지하는 기다란 소나무의 기둥과 가지가 이 풍경의 테두리처럼 둘러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결치는 소나무의 가지가 산등성이와 비슷한 곡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895년에 그린 생 빅투아르 산은 초기 작품보다 훨씬 선명한 색으로 그려졌습니다. 또 풍경이 단순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추구했던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의한 색의 변화, 풍경의 변화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잔이 생각한 방법은 모든 물체를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가장 기본적인 형상들로 도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본질에 대한 연구가 이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생 빅투아르 산을 이전보다 단순하게 그렸고 집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04년에 그린 생 빅투아르 산은 오로지 삼각형과 사각형의 형태만으로 그림이 이루어져 있어 모자이크처럼 분할된 면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모꼴의 뾰족한 산과 하늘을 비슷한 계통의 푸른색으로 칠해 산의 윤곽선만으로 둘을 구분짓게 하고 있고 나무와 집, 논밭 등을 사각형의 형태로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사물의 본질을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로 단순화한 세잔의 그림 방식은 후에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한 가지만 몇십 장을 그린 세잔의 그림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 뭐 하나에 꽂힌 게 바로 방송이거든요. 그 꽂히니까 출연료를 안 받는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꽂히는 걸로 이렇게 꽂히는 방송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행복하기도 하고 계속 꽂혀 있으니까 다른 걸 좀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제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야구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또 저희 또 방송이 또 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순철 씨는 이제 뭐 야구 전문가, 준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악플 달리겠다. 요새 녹색 창으로 진출하면서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거는 좀 네.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거죠. 아무튼 이 꽂히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요즘 덕후라는 말 있잖아요. 네. 무슨 덕후 막 이러면서 사실 안 좋은 단어인데 그렇죠. 네. 일본의 오타쿠라는 말에서 그렇죠. 우리식으로 이렇게 유래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긍정적인 뜻으로도 쓰이더라고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열정적으로 수집하고 보고 이렇게 준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덕후 같다는 말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세자는 산 덕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그래요. 전 야구 덕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뭐 다른 야구 덕후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많죠. 네. 덕후들이 이제 갑자기 딱 글을 쓰게 되고 해설위원이 되고 사실 이제 야구인들, 야구를 직접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덕후가 나쁜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생 빅투아르 산 그림을 통해서 세잔의 그림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오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좋을지, 칭찬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약이 될까요? 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국제의 정보 톡톡.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가장 좋은 선물이자 채찍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칭찬해야 좋은지 잘 모르겠고 칭찬만 해주다가 버릇없는 아이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그 이유는 부모 세대들이 칭찬보다는 야단과 체벌에 더 익숙한 때문일 겁니다. 칭찬 한마디로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습관을 들이는 데는 칭찬만큼 좋은 약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은 기자가 쓴 우리 아이 나쁜 버릇 바로잡기라는 책을 토대로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칭찬할 때 조심할 점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으로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칭찬은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줍니다.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죠. 칭찬을 받은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칭찬은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성격을 갖게 하는데요. 칭찬을 자주 하다 보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겠죠.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서로 주고받는 말들도 다 기분 좋은 것들이 되게 마련입니다. 꾸짖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칭찬은 바람직한 생각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잘한 것, 좋은 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자란 아이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쪽으로 맞춰집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하면 아이는 이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마련이고요.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자연히 좋지 않은 행동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째, 사소한 일도 칭찬하세요. 칭찬은 반드시 뭔가 근사하고 큰 일을 해냈을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친구와 잘 어울려 놀고 깨끗이 세수하고 장난감을 스스로 치우고 하는 등 아주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데서 칭찬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또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막연히 착하구나, 예쁘구나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려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네가 오늘 장난감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엄마가 정말로 기쁘다 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둘째, 행동 과정을 칭찬하세요. 아이가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결과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아이를 키울 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아이의 노력한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과잉 칭찬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해도 무턱대고 칭찬을 남발하면 역효과가 나기 마련인데요. 과잉 칭찬이 만들어내는 역효과는 아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과잉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아이들은 기대한 만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 과잉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칭찬과 무엇이든지 잘했다면서 응석을 받아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부모에게 언제나 잘한다는 말만 들은 아이는 남들도 항상 자신을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됩니다. 칭찬에만 지나치게 익숙한 아이는 하루라도 칭찬을 듣지 못하면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실패를 극복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자, 칭찬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제 아이를 망치는 잘못된 칭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일관성 없는 칭찬입니다. 식탁 차리는 일을 거두는 아이에게 어제는 엄마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오늘은 귀찮게 하지 말고 얌전히 좀 있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실망이 크겠죠. 일관되지 못한 부모의 태도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칭찬과 야단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잘못된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기 위해서 말머리를 칭찬으로 꺼낼 경우에 아이는 칭찬을 받는 건지 야단을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칭찬 뒤에는 의뢰 꾸중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해버려서 칭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셋째, 건성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아이의 기를 살린다고 무턱대고 칭찬하지는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도 성에 차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 자신은 너무 그림을 못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 그렸구나 하고 칭찬하는 건 오히려 아이에게 열등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심히 그렸구나. 엄마는 네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다고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진심을 담지 않고 건성으로 칭찬한다면 아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아이들은 아빠의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함께 지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아빠의 관심을 그리워하는데요. 아빠의 칭찬 한마디로 아이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금지한 일을 아빠가 오냐오냐 받아주는 식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아빠에게는 무조건 통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는 응석바지가 돼버리니까요. 칭찬할 일과 금지할 일에 대해서는 아빠와 엄마 모두 공통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어색하게 여기는 아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왠지 쑥스러운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일기에 아이가 하루하루 잘한 행동을 적어보세요. 기록하는 습관을 기를수록 아이의 잘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칭찬거리가 많아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한 것을 꺼내들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반성하거나 그날 발견한 아이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에게 자신감뿐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스킨십과 함께라면 효과가 2배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말로만 칭찬할 때보다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칭찬받을 때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2-3살 전후의 아기들이 동생을 본 후에 시샘이 많아지고 퇴행 현상을 보이는 경우나 5-6살 전후에 난폭하고 시끄러운 아이에게는 스킨십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에게 스킨십은 엄마의 사랑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촉진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는 포옹이나 등을 두드려주는 행위 등을 통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의 성격이 난폭하거나 시끄러운 경우에도 엄마가 아이 곁에서 꼭 껴안아준다든가 볼을 비벼주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엄마는 우리 아기가 조금 조용히 노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말을 걸어주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커지는 색다른 칭찬법이 있습니다. 칭찬에 실증을 내는 사람은 없지만 같은 말의 칭찬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효과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칭찬의 표현 방법도 조금 창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의 말과 함께 빨간 하트를 그린 종이를 아이 베개 밑에 살짝 넣어주거나 가방에 넣어주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칭찬받을 행동을 할 때마다 녹음기를 이용해서 칭찬 테이프에 엄마의 칭찬 소리를 녹음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온 것은 정말 착한 일이란다. 엄마는 그런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녹음하는 거죠. 아이는 녹음하는 것이 신기하고 신이 나서 더욱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나중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칭찬 테이프를 들으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살 이후의 아이는 칭찬표를 만들어 보세요. 칭찬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면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다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 아이가 직접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한 다음이나 잠자기 전에 아이의 하루 행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 얼마만큼의 칭찬표를 줄 것인지도 정해둡니다. 작성된 표를 보고 아이가 얼마나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다만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점수를 깎거나 스티커를 빼앗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다른 벌을 주어서 야단을 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칭찬과는 별개로 귀로 먹는 보약인 격려하기를 놓치지 마세요. 격려는 아이의 장점과 아이가 한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이에게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칭찬법입니다. 얼핏 보면 칭찬과 격려가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칭찬은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고, 격려는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작게나마 향상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과정에 대한 힘입니다. 때문에 격려는 아이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돕고 목적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유아학자들이 칭찬보다는 격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아이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믿게 해야 합니다. 또 성취를 요구하기보다는 노력과 향상을 인정해야 하고요.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들이고 그 미래를 열어주는 것은 부모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무한히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칭찬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약이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적어도 한 50 넘어서까지도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데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 아버지분들은 다 가부장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 알잖아. 뭐 그만해서 뭐하냐. 뭐 근데 사실 이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잉 칭찬도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칭찬받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또 잘하고도 싶고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이렇게 좀 서로 칭찬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손철 씨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옥희 씨는 너무 오늘따라 발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확실히 칭찬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훈훈하게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궈졌는데.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뭐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나누는 따뜻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월 1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